당의 명칭이 좀 복잡하죠. 민족주의면서 사회주의라는 것이 대체 무슨 뜻일까? 네, 좀 이상하잖아요. 뭐 저희가 알듯이 독일인이 최고다. 근데 그건 좀 사회주의랑은 좀 안 맞지 않나요? 그러네요. 그럼 사회주의예요? 네네. 그러니까 당시 독일에는 여러 당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고통받던 서민층의 마음을 얻고 있던 것은 공산당이었죠. 네. 그러니까 공산당은 노동자가 자본가와 계급 투쟁을 해서 사회의 주인으로 올라서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나치당도 노동자당이라는 이름을 내세웠지만 그러니까 서민과 노동자의 적이 자본가가 아니라 독일 민족 외부에 그 적이 외부에 있다고 주장했어요. 그래서 독일인들끼리는 서로 싸우지 말고 차별 없이 평등한 공동체를 이루고자 했죠. 이러한 주장은 서민과 노동자층에도 호소력이 있었고 또한 공산당의 성장에 위협을 느끼던 독일의 기득권층, 기업가들 이런 사람들에게도 안도감을 줬어요. 그걸 모두를 아우를 수 있네요. 예. 하지만 공산당의 선명한 주장에 비하면 어딘가 좀 두루뭉술하잖아요. 예, 그래서 구체적으로 뭘 하자는 건지가 처음에는 불분명했죠. 그러던 1923년 11월 8일 히틀러는 혼란한 정치판을 뒤엎고 권력을 잡기 위해서 독일 남부의 뮌헨에서 폭동을 일으킵니다. 이게 바로 뮌헨 맥주홀 폭동 사건입니다. 뮌헨 맥주홀 폭동은 히틀러와 나치당이 뮌헨의 지방정부를 장악하기 위해서 2,000명의 시위대와 함께 폭동을 일으킨 사건을 말합니다. 그런 폭동의 결과는 어땠을까요? 실패했죠. 아직은 힘이 모자랐죠. 폭동은 실패하고 히틀러는 체포되어서 뮌헨 맥주홀 폭동 주범으로 재판정에 쓰게 됩니다. 히틀러가 재판장에서 뭘 한 것 같아요? 항변. 그렇죠. 전 무죄입니다. 단순히 그것만이 아니라 연설을 했죠. 재판장에서요? 일장 연설을 늘어났는데 대체 그가 뭐라고 주장했는지 남아있는 자료를 근거로 그의 연설을 재구성해봤습니다. 판사한테 연설을 했다고요? 예. 폭동은 저 혼자 책임지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장관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폭동을 일으킨 것이 아닙니다. 위기에 처한 독일을 구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극단적인 행동을 한 겁니다. 지금의 정부와 정치인들은 굶주린 국민을 돌보지 않고 권력 다툼만 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심판하기 위해 폭동을 저지른 제가 정말 반역죄입니까? 과연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을 것 같아요? 환호하고 난리 났겠죠. 그렇죠. 당시 분위기가 있으니까. 확 섰을 것 같아. 많은 사람이 그의 말에 공감했고 혜성처럼 나타난 애국자라고 박수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때 반역죄는 무기징역에 처할 만큼 중대 범죄죠. 하지만 히틀러는 판사의 마음마저 사로잡으면서 고작 5년형을 선고받게 됩니다. 와, 네. 진짜 말솜씨가 그러니까요. 대박이다. 타고난 거죠. 뮌헨 맥주홀 폭동은 실패했지만 히틀러는 이대학 정치계의 샛별로 떠올랐습니다. 이렇게 독일 국민들이 히틀러에게 열렬한 지지를 보내던 이때 이 시기에 괴벨스는 히틀러가 감옥에서 쓴 나의 투쟁이라는 자서전을 읽고 일기를 남겼죠. 이 남자는 누구인가? 반은 평민이고 반은 신이다. 진정 그리스도인가 아니면 단지 사도 요한인가? 들어보신 거 어때요? 뭐 이 팬심이 엄청나죠. 엄청 깊었네요. 심각한데요. 진짜. 진짜 심각하죠? 메시아를 만들기 직전인데요. 그렇죠. 괴벨스는 히틀러의 등장을 신의 등장이라고 생각할 만큼 와. 심상치 않게 여겼죠. 그래서 위기의 독일을 구할 수 있는 인물이 히틀러라고 생각하고 자기 고향인 그 라인란트 지역에서 나치당 활동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럼 괴벨스는 그 나치당에서 어떤 활동을 하게 되나요? 그러니까 괴벨스가 가장 먼저 한 일은 공화국 정부의 부조리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길거리에 연단을 차려놓고 연설을 하는 거였어요. 이 시기에 괴벨스의 연설이 남아있지는 않지만 그의 연설력이 어느 정도였는지 짐작할 수 있는 영상이 있습니다. Im Übrigen können unsere Parteigenossen des Amen auch darüber beruhigt sein, dass eher als wir alle denken, die Stunde des Endes 손짓이 되게 과장됐네요. des Terrors gekommen sein 계속 wird. 손을 올리고 있어. 와. Nebel wird. Und wir hören den Herren vom Karl-Liebknecht-Haus bald Töne beibringen, die sie noch niemals vernommen
그런 거 생긴다 한번 복사라도. 되게 악용하는 거잖아. 사람들의 그런 군중심리를. 아니, 다니엘 씨, 저는 사실 이게 독일어로 연설하는 거라 저는 감이 잘 안 오는데 이게 얼마나 뛰어난 거예요? 현대적으로도 되게 절대 뒤처지지 않은 그런 연설 실력이고 정말 사람들이 빠져들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확실히 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게베스는 미리 원고를 작성하지 않아도 즉흥적으로 연설할 만큼 뛰어난 연설 실력을 와.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런 실력이 알려지면서 이후에 본격적으로 나치의 연설가로 데뷔하게 됩니다. 당시 베를린은 독일 정치의 중심지였는데 나치당의 경쟁자인 공산당이 꽉 잡고 있었어요. 그래서 히틀러는 괴베스의 능력을 이용해서 베를린에서 나치당의 지지율을 높이고 싶었던 거죠. 교수님 어떻게 보면 히틀러가 맡긴 첫 임무잖아요. 그렇죠. 괴베스가 고민을 많이 했을 것 같은데 지지율을 좀 올리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사용하죠? 괴베스가 베를린에서 나치의 지지율을 높이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한 일은 바로 나치 사상을 전파할 신문을 만드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당시 베를린에는 신문이 100개도 넘게 발간되고 있었는데요. 게다가 마침 뉴스거리가 적은 여름철이라서 사실 사람들의 관심을 받기가 쉽지 않았죠. 그러니까 괴베스 입장에서는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신문을 대중들에게 알려야 했어요. 어떤 방법을 썼을 것 같아요? 사람들한테 뿌려요 그냥 길거리에서. 그러니까 공짜로. 아, 전단지 느낌으로. 네. 괴베스는 훨씬 교묘한 사람이었어요. 괴베스가 생각한 건 바로 신문이 발간되기 전부터 광고하는 거였어요. 우선 그는 붉은색 배경에 다른 내용은 하나도 없이 신문의 이름인 공격이라는 두 글자만 쓰여 있는 독특한 포스터를 시내 곳곳에 뿌렸어요. 그리고 약 일주일 후에 공격은 7월 4일 시작된다라고 쓰인 포스터를 배포했죠. 네, 연이어서 괴베스가 낸 광고를 본 사람들은 반응이 어땠을까요? 궁금해하겠죠. 이게 뭐야? 이거. 그렇죠, 대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이런 광고 기법을 티저 광고라고 한다면서요. 네, 티저 광고. 맛보기. 그렇죠. 이건 오늘날의 홍보 방법인데 20세기 초반기에 괴베스가 이것을 활용한 거죠. 와 천재긴 천재네. 그렇죠. 네. 진짜 똑똑하네. 이렇게 사람들의 궁금증이 극에 달하던 7월 4일 날 드디어 괴베스는 시민의 창간호를 발간하게 됩니다. 이 만평이 대체 뭘 의미하는 것 같으세요? 독일. 지금 독일인들인 것 같은데요? 네. 저기 맞지? 그 유대인들이 독일인을 괴롭히는 거 아닐까요? 주머니에서 뭐 가져가는 것 같은데요. 그러네. 훔쳐가네. 그렇죠. 이렇게 묶여있는 사람은 독일 국민을 뜻하고요. 뒤에서 말을 거는 남자는 당시 외무부 장관이었는데 유대인이었던 발터 라테나우라는 사람인데요. 상황이 좀 더 나아질 거라고 하면서 국민들을 달래고 있죠. 그리고 눈이 가려진 독일인들 몰래 주머니에서 돈을 가져가는 사람의 소매에도 유대인을 나타내는 다윗의 별이 새겨져 있죠. 유대인이 가해자고 독일인이 피해자다 이런 그렇죠, 식으로 그렇죠. 프레임을 만드는 네, 거네요. 그러니까 이런 의미를 종합해 보면 독일 경제가 어려운 이유는 바로 유대인 탓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괴베스는 창간호 이후에도 꾸준히 독일의 위기가 유대인 때문이라는 사설을 쓰면서 반유대인 그리고 반공산당 정서를 퍼뜨려 나갔습니다. 그리고 때마침 나치당의 지지율을 극적으로 반전시키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바로 호르스트 베셀이라고 하는 나치 당원이 공산당원에게 총살을 당한 거죠. 근데 데니엘 씨, 나치 당원이 공산 당원한테 왜 총을 맞은 거예요? 이게 참 희한한 게 이 사람이 사실 항상 그 공산당원들하고 조금 충돌이 있었어요. 근데 왜 총살 당했냐면은 자기가 만났던 여자친구가 있었는데 그래서 그 여자친구 집에 같이 얹혀 살면서 그 여자가 이제 번 돈으로 같이 생활했는데 마침 그 여자친구의 그러니까 그 전 남자친구가 공산당원이었는데 이 사실을 알게 되면서 총으로 쏜 거죠. 치정이네요. 네. 그래서 괴베스는 백주 대낮에 총기를 이용한 테러가 일어났고 가해자가 공산당원, 희생자가 나치당원이라는 것을 정치적으로 부각시키면서 이슈몰이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전도 유망한 청년이 공산당 테러리스트들에게 공격당한 사건으로 베셀을 그러니까 일종의 정치적 희생양으로 둔갑시킨 거예요.
모든 정치적 적대감은 자신이 싸우려는 사람의 죽음 앞에서 멈춰야 합니다. 이는 정치적 도덕의 불문율로 지금까지 모든 정당은 그들의 선동적 열정 속에서도 묵묵히 이 법을 지켜왔습니다. 독일 공산주의자들은 이 법을 조롱하는 방식으로 모든 계층의 국민들로부터 가장 강력한 반대를 받을 만한 행동을 저질렀습니다. 이 신문을 본 독일 국민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동조했을 것 같기도 해요. 그렇죠. 진짜 그런가 보다. 그렇죠. 그리고 괴벨스는 신문 지면을 통해서 테러 후에 베셀이 죽어가는 과정을 자극적이고 상세하게 풀어내면서 공산당 지지자들을 규탄했죠. 그러자 점점 주류 언론들도 이 사건을 비중 있게 보도하기 시작합니다. 괴벨스의 전략, 즉 공산당을 적으로 삼는 이슈몰이에 여론과 민심이 움직이기 시작했죠. 근데 공산당이 압도적으로 이렇게 막 장악하고 있는 상황인데 저런 글 하나로 옮겨간다고요? 근데 저런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한다면 그렇죠. 또 그런 생각을 그렇죠. 가질 수 있을 것 같기도 해요. 그리고 숭고한 애국 청년으로 포장된 베셀은 이제 사건이 벌어지고 한 달 반 만에 사망하는데 그의 장례식이 성대하게 치러집니다. 저렇게 많아? 거의 국장 수준. 그렇죠. 거의 국민적 영웅 수준. 이 장례식에 옛 독일 제국의 황제 아들까지 참석했을 정도로 주목받은 거죠. 말도 안 돼. 그러니까 진짜 영웅을 만들어줬네요. 그렇죠. 보니까 어떠세요? 확실히 연극 배우 출신이어서 그런지 연출자 같은 그렇죠, 느낌이에요. 그렇죠. 장례식의 스토리를 연출자. 잘 짜지네. 잘 짜죠. 교수님 그럼 이 베셀 사건으로 이슈몰이를 한 덕에 그 지지율이 확 올랐겠네요. 그렇죠. 정확히 그렇죠. 베셀 사건으로 베를린에서 나치당의 인지도와 지지율은 급격하게 올랐습니다. 이제 오르는구나. 그리고 이 시기에 나치당을 한 단계 더 끌어올릴 또 한 번의 기회가 찾아옵니다. 또 있어. 바로 뉴욕 증시 붕괴로 시작된 미국의 대공황이죠. 그걸 어떻게 활용했죠? 당시 독일의 경제는 1차 세계대전에서 패배한 그때보다도 훨씬 더 어려워졌죠. 그래서 독일 국민 3명 중에 1명은 실업자가 됐을 정도죠. 경제는 최악이었고요. 이 대공황이 괴벨스에게는 훌륭한 선동 소재였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이용했을 것 같아요? 저 미국의 공항도 유대인 때문이다 이걸로 갔나? 아, 월가를 맞아요. 꽉 잡고 있는 유대인. 그렇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장악한 금융회사들의 과도한 욕심 때문에 경제가 파탄났다고 주장하면서 경제 파탄의 책임을 모조리 유대인에게 돌렸죠. 그럼 당시 괴벨스가 히틀러를 통해서 어떻게 유대인을 몰아갔는지 알 수 있는 훗날의 영상이 남아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Der Führer hat das Wort. Es sind das die Menschen, die überall und nirgends zu Hause sind, die nirgends einen Boden haben, auf dem sie gewachsen sind, sondern die heute in Berlin leben, morgen genauso gut in Brüssel sein können, übermorgen in Paris oder mit in Prag oder in Wien oder in London und die sich überall zu Hause fühlen. Es sind die Einzigen, die wirklich als internationale Elemente anzusprechen sind, weil sie überall ihre Geschäfte betätigen können. Aber das Volk kann ihnen ja nicht nachfolgen. 저는 이 연설 지금 처음 보는데 와 이게 약간 좀 다르게 와닿는 것 같아요. 약간 설득력이 있긴 이게 있잖아요. 설득력 있다기보다 저희는 사실 히틀러 연설 많이 독일에서 많이 못 보는 것 그렇죠. 같은데 금지돼 있죠. 지금 들으니까 또 제 모국어로 들으니까 좀
너무 이상해요. 지금 설득당한 거 아니에요? 아니 절대 그런 게 아니라 설득당한 거 같은데? 설득당한 게 아니라 이게 뭔가 너무 이상해요. 음. 네, 너무 이상해요. 너무 끔찍해요. 아 그렇죠. 네, 너무 끔찍한 것 같아요. 그리고 앞에서 괴벨스가 바람잡이 역할을 쫙 하다가 그렇죠, 맞아요. 마지막에 바람잡이. 히틀러입니다 이렇게 네. 했을 때 그 그렇죠.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런 걸 그러네요, 잘하죠. 진짜. 괴벨스가. 네. 연출을 너무 잘해요. 네. 그리고 이때 히틀러는 유대인들을 국가적 반역자, 경제의 파괴자라고 말하면서 미워해도 되는 적으로 규정했죠. 대공황으로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나치의 이런 자극적인 선동은 점차 사람들에게 큰 호소력을 얻기 시작했습니다. 그 덕분에 1928년 10만 명이었던 나치 당원 수는 2년 만에 1930년에 그 2배인 20만 명을 돌파하게 됩니다. 이야. 장문호 선생님, 이렇게 힘들 때일수록 좀 극단적인 주장에 좀 빠져들기 쉬운가요? 그렇죠. 마음에 여유가 없고 불안하면 인간은 누군가에게 의존하고 싶어하고 기대고 싶고 또 남 탓을 하고 싶어합니다. 유대인 자체가 없어져 버리면 우리가 겪고 있는 이런 어려움들을 다 해소가 될 수가 그러니까 남 탓을 하는 건가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그게 맞는 말이고 단순한 메시지 그리고 반복적인 메시지가 선정과 선동을 하는데 아주 효과적인 역할을 한 거죠. 당원 그 나치 당원 수도 뭐 한 2배 넘게 막 불어나고 있고 뭐 이제 괴벨스는 히틀러한테 완전히 인정받는. 당연히 그렇죠. 당연히. 괴벨스는 이 일을 계기로 해서 능력을 인정받아서 나치당에서 제국선전본부라는 부서의 장을 맡게 됩니다. 와. 하지만 히틀러는 대통령 선거에 나가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왜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계산이 있었을 텐데요. 선거에 출마해도 승산이 없다고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아직 때가 이르다. 아직 이르다. 예. 하지만 괴벨스 입장에서는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는 것 자체가 히틀러의 정치적 입지를 다지고 대중의 지지를 강화할 수 있다고 판단한 거죠. 인지도를 늘릴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네요. 그렇죠. 지더라도. 그렇지더라도. 그래서 그는 내키지 않아 하는 히틀러를 2주 동안 끈질기게 설득했고요. 결국 히틀러의 대통령 출마 허락을 받아내게 되죠. 오. 그러면 그 대통령 선거에 나간 히틀러의 경쟁 상대가 있을 네네, 거 그렇죠. 아니에요? 누구였어요? 어떤 사람? 히틀러의 상대는 파울 폰 힌덴부르크라고 하는 장군이었죠. 힌덴부르크는 독일 민족의 영웅으로 추앙받는 인물인데다가 1차 세계대전을 진두지휘한 참모 총장 출신이었죠. 그거에 비해서 히틀러는 전쟁 당시에 상병에 불과했죠. 그렇지. 네, 아. 직급이 낮았다고 들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영향력으로 보나 경력으로 보나 이건 뭐 어차피 상대가 안 되는 싸움이었죠. 그래서 괴벨스는 히틀러를 대통령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제 선거 전에 굉장히 공을 들이죠. 어떻게 할 수 있었을까? 우선 연설장에 가지 않아도 히틀러의 연설을 들을 수 있겠는데요. 그러니까 바로 작은 편지 봉투에 들어갈 정도로 작은 사이즈의 연설 음반 5만 장을 거리에 뿌렸죠. 음반을 연설 음반? 음반을. 네. 와. 그리고 히틀러를 부족함 없는 지도자로 이미지 메이킹 하려고 10분 분량의 영화를 촬영해서 독일 대도시의 광장이나 영화관에서 상영했죠. 와. 괴벨스는 당시 유럽 최초의 초현대식 항공 유세를 했습니다. 이미지를 또 잘 활용했네요. 그래서 영화를 본 유권자들은 히틀러가 늘 민족 곁에 있다라고 느낄 수 있게 만든 거죠. 근데 이 선전만 보면 히틀러가 거의 압승일 것 같은데. 괴벨스가 정말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네. 히틀러는 대통령 선거에서 낙선했습니다. 상대가 독일의 영웅이었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뭐 이길 수는 없는 선거였죠. 하지만 이 선거에 출마한 덕분에 히틀러는 전국적인 인지도를 확보할 수 있었고요. 그래서 정치인으로서 입지를 굳힌 거죠. 그리고 그 결과 대통령 선거 4개월 후에 열린 국회의원 뽑는 총선거에서 나치당이 드디어 제1당으로 올라서게 되는 거죠. 네. 괴벨스의 판단이 맞았네요. 그렇죠, 그렇죠. 제1당이 된 나치당은 총리직을 요구했어요. 결국 1933년, 그러니까 이듬해 1월 힌덴부르크 대통령은 히틀러를 총리로 임명합니다. 와, 저 총리가 되는구나. 야, 괴벨스 플랜이야. 그렇죠. 맞아, 그렇죠. 맞아. 그리고 이때 히틀러와 나치당은 독일 내 권력을 완전히 손에 쥐고 독재 체제를 구축할 수 있는 다시 없는 기회를 잡게 됩니다. 발단이 된 건 1933년 2월 27일 밤에 발생한 베를린 국회의사당 화재 사건이었죠.
당시 국회의사당에서 발생한 화재의 규모가 꽤 컸습니다. 네. 거의 그렇죠. 거의 뭐 탔겠다, 무너질 아예. 정도로. 그냥 다 탔겠다. 화재를 낸 범인은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공산주의자 마리누스 판데아 루페라고 하는 사람이었는데요. 야, 공산주의자 또 몰아가기 좋은 그러니까 분이네요. 얼마나 신나겠어요. 마리누스는 이 일이 자기 단독 범행이라고 주장했지만 사실 그것도 알 수 없지만 나치당은 공산주의자들의 조직적인 계획 범죄라고 몰아붙였습니다. 꼬투리 잡혔네요. 그렇죠, 그렇죠. 사투리 진짜 그렇죠. 잘 잡는 것 같아요. 게베스는 결코 기회를 놓치지 않아요. 와, 그리고 히틀러는 대통령에게 비상사태를 선포해야 한다고 설득했죠. 힌덴부르크 대통령에게. 이후 히틀러와 나치당은 대통령을 회유해서 국민과 국가의 보호를 위한 법에 서명하도록 하면서 전권위임법을 제정한 겁니다. 이 전권위임법이라고 하는 건요. 국가 비상시에 국회가 나치 행정부에 입법 권한을 넘겨주는 법이죠. 안 돼. 네. 그걸 어떻게 했지? 이 법이 만들어지자 나치당은 사상의 자유는 물론 언론과 결사 그리고 서신 비밀 보호와 주택 불가침에 대한 권리를 단번에 중단시켰습니다. 진짜 큰일 났다. 네네. 그리고 공산당을 비롯한 반대파에게 감금과 납치, 암살, 고문을 일삼으면서 온갖 불법적인 재판과 처벌을 동원해서 탄압했죠. 근데 그 불법이 이제 합법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법을 만들 수 있으니까. 와, 일당 독재의 완성이네요. 그쵸. 그러네요. 최악이야. 그러니까 역사학자들은 히틀러가 사실상 독재 체제를 구축한 이때부터를 나치 독일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렇다면은 나치당의 지배 아래 놓인 독일에서 괴벨스는 어떻게 됐을까요? 아주 뭐 승승장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괴벨스는 국민계몽선전부의 장관으로 취임하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 부서는 히틀러가 괴벨스를 위해서 새로 만든 부서였어요. 그리고 선전장관이 된 괴벨스에게는 언론에 대한 확고한 신념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였는지 규현 씨 읽어주실래요? 언론은 정부의 손 안에 있는 피아노가 되어 정부가 연주해야 한다. 와, 소름 끼친다. 진짜 최악이다. 진짜 진짜. 우리가 생각하는 언론의 역할 정반대. 정반대죠. 그죠? 소름 네. 끼친다. 네. 와 이런 사람이 있다. 그리고 이때 나치당에게 반대하는 모든 언론은 그냥 폐간시켜버리고 매일 정오에 언론사 회의를 소집해서 보도 지침을 하달했죠. 뿐만 아니라 나치 독일의 문화를 뿌리부터 정화하고 문화와 예술을 이용해서 히틀러에 대한 사상을 주입하기 위한 작업에 착수하죠. 어떡해. Das Zeitalter eines überspitzten jüdischen Intellektualismus ist nun zu Ende. Und der kommende deutsche Mensch wird nicht nur ein Mensch des Buches, sondern auch ein Mensch des Charakters sein. Und deshalb tu dir gut daran, diese mitternächtige Stunde den Ungeist der Vergangenheit den Flammen anzuvertrauen. 나치는 베를린 중앙광장에 반나치 서적들을 쌓아놓고 이제 불을 질렀죠. 아유 새끼들 태워. 뭐야? 그리고 나치 제복을 입은 청년들이 하일 히틀러라고 말했죠. 에이. 옛날에 그 진시황이 그렇죠, 그렇죠. 분서경유했던 사건이랑 비슷한 거잖아요. 그렇죠. 이날에만 무려 2만 권 가까운 책들이 불길 속에 사라졌는데요. 이 중에는 유대인인 아인슈타인의 책은 물론 해밍웨이와 칼 마르크스의 서적도 포함됐다고 합니다. 너무 아까워요. 그렇죠. 보물 같은 책들일 텐데. 그러니까요.